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5월 두 번째 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첫 번째 주에 한 게 용어의 정의 한 문제 시험에 나오고 중개대상물 한 문제 나옵니다. 총칙에서 실제 시험에. 그 용어의 정의라는 것은 이 법에서만 쓰는 용어입니다. 국어사전적 의미가 아니고. 그래서 중개라는 건 국어사전에는 보면 아무 물건이나 소개하면 중개이지만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반드시 중개대상물을 알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개대상물이 아닌 권리금을 알선해도 중개가 아니고, 권리금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는 중개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10% 받아도 됩니다. 만약 중개라면은 중개보수기 때문에 최대 0.9%밖에 못 받겠죠. 중개업은 중개를 업으로 지급을 하는 게 중개업입니다. 중개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개업은 반드시 개업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격증을 따는 이유가 중개하려고 따는 게 아니라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답니다. 개업 공개사는 등록을 한 자고요,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 취득해서 취직한 사람입니다. 중개보조원은 자격증 없이 취직한 사람입니다. 차이점은 중개보조원은 중개 업무는 할 수 없고,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도 할 수 있고 보조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이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게 중개대상물입니다. 중개대상물은 개업공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대상물입니다. 그래서 중개상물이 아닌 것은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데, 중개상물이 아닌 것은 아예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는 국유재산, 공유재산 중개상물 아니고요, 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권리금 같은 것도 중개상물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요약집 이런 건 중개상물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팔고 소개비 10,000원, 20,000원 받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만약 중개사물이라면 개업공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제도는 숫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공인중개사 제도 숫자. 시험 보고 시험 볼 때 부정행위 하면 5년간 시험 못 봅니다. 출제위원도 5년간 자격 박탈됩니다. 그 다음에 자격 취소되면 3년 안에 다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심의위원회 위원 7명 이상 11명 이하입니다. 그리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통보해야 됩니다. 자격증 교부는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해야 된다. 숫자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게 시험에 4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용어정의, 중개대상물, 공인중개사제도, 교육제도까지 했죠. 자, 그러면 오늘 하는 게 이제 8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오늘부터가 특히 중요합니다. 등록 기준이라고 했는데 등록을 한 자를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했습니다. 그럼 등록 기준은 개업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이 기준에 부적합하면 개업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등록 절차, 다른 말로 하면 개업 절차죠. 개업하려면 등록을 해야 되니까. 결격사유라는 말은 이 개업할 수 없는 결격사유입니다. 또 취직도 할 수 없는 결격사유입니다. 그러나 등록 결격사유이기 때문에 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더라도 미성년자라도 공인중개사 자격은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1등록 1사무소고요. 법인만 겸업을 제한합니다. 개인은 겸업 제한이 없습니다. 고용인이란 직원입니다. 자격증을 따가지고 취직하면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취직하면 중개보조원이라고 부릅니다. 고용자는 사장이고 고용인은 직원입니다. 그 다음에 인장등록입니다. 계약서 확인설명서에 찍을 도장을 미리 정해야 됩니다. 이 도장을 계약서에 쓰겠습니다 하고 인장 등록을 하는데, 등록할 인장은 7mm 이상 30mm 이내의 실명 도장이어야 합니다. 아바타, 닉네임, 예명, 가명은 안 됩니다. 예명 쓰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공인중개사 학원에도 연예인들처럼. 저도 예명 1년 동안 썼었습니다. 옛날에 한 20년 전에.
그래서 그런 예명은 안 됩니다. 나후나, 너후나, 현철 이런 거 다 예명이죠. 그런 거 안 됩니다. 실명, 실제 성명이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하니까 법인은 크기 제한 없습니다. 법인 인감도장이면 31mm라도 상관없습니다.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하니까. 개인은 인감도장이 아니라도 됩니다. 휴업, 폐업, 3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사전 신고입니다. 내 사무실이라도 내 맘대로 문 못 닫습니다. 문 닫으려면 미리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건 공법적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법이 아닌 공법적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등록 18페이지 우리 요약집 18페이지 등록의 성질, 그 중간에 2번에 양가로 2번에 등록의 성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등록의 성질. 등록의 성질이 뭐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사실 중개업을 하기 위한 등록은 효력 요건이 아니고 적법 요건입니다. 적법 요건. 효력 요건이 아니고 적법 요건이다. 근데 우리 토지거래 허가는 그 허가의 성질이 효력 요건입니다. 허가 안 받으면 계약 무효입니다. 그러나 우리 등록은 효력 요건이 아니고 적법 요건이기 때문에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를 했다 하더라도 그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 다만 적법 요건을 어겼기 때문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뿐입니다. 그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업을 했다 하더라도 계약의 효력은 유효하다. 효력 요건은 아니고 적법 요건이기 때문에 다만 무등록 중개업자는 보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무등록 업자는. 근데 무등록 업자가 아니라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무자격자라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보수는 받을 수 있습니다. 업자라는 건 직업을 하는 사람은 못 받는다는 이야기죠.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개하고 보수받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대물적 행위가 아니라 대인적 행위입니다. 사람을 보고 등록을 해준 것입니다. 우리 건축법상 건축허가는 대물적 허가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건축주 변경 신고하고 계속 공사할 수 있습니다. 건축주가 사망했다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 중개업은 사람을 보고 등록을 해줬기 때문에 그 개인이 사망을 하게 되면 상속인이 대신 중개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죽습니다. 일신전속적입니다. 대인적 행위, 일신전속 같은 말입니다. 그 사람 몸에만 따라다니다가 그 사람이 죽으면 등록 효력도 상실합니다. 우리 면허증, 각종 자격증은 다 일신전속적이죠. 그 사람 죽으면 자격증이 자녀한테 상속되는 게 아닙니다. 일신전속적입니다. 대인적이기 때문에 사람을 보고 등록을 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속행위입니다. 자유재량행위가 아닙니다. 기속행위입니다. 요즘 뉴스 보면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런 게 조금씩 많이 나오더라고요. 뉴스에. 기속행위냐, 재량권이 있는지 여부. 이거는 기속행위다. 즉 자유재량행위가 아니다. 건축법상 건축허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속행위입니다. 그래서 등록 요건에 맞으면 무조건 등록을 해줘야 합니다. 옛날에 1999년 7월 1일부터 등록제로 바뀌었는데 그 전에는 허가제였습니다. 허가제였을 때는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허가관청에 있는 게 허가죠. 이건 등록이기 때문에 무조건 등록해 줘야 됩니다. 요건에 맞으면. 물론 요건에 맞지 아니하면 반려하겠죠. 자유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이다. 자, 19페이지 맨 위에 양가로 3번에 있는데요. 등록 신청할 수 있는 자, 이게 시험에 출제됐는데요.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등록 신청 불가능하다. 이 가로 안에 있는 거 이게 시험에 3번 나왔어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제외한다. 이 말이 해석상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제외한다. 이 말은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업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신청을 했더라고요. 시험에 나와 놓으니까. 그러면 개업할 사람은 나무 밑에 취직하면 안 되냐? 취직하면 소속 공인중개사죠?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업이 안 되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그만두고 하면 된다고요.
취직했다가 그만두면 이미 소속 공인중개사가 아니죠. 그만 안 둔 상태에서 다른 데 적을 두고 있으면서 또 개업을 하면 상도위에 어긋나는 거죠. 제가 여기 강의하면서 옆에 학원 차려가지고 또 제가 그 원장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다른 데 취직해가지고 있으면서. 그는 상도위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요. 그만두고 해야 된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이 가로 안에 있는 거 제외라는 의미가 소속 공인중개사는 등록 신청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외국인 및 외국 법인도 자격증을 취득했으면 우리나라에서 외국 사람이 자격 취득했으면 개업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자격증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미국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개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인중개사란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거는 뭐 제가 교과서에도 없고 여기 요약집에도 그려놓진 않았는데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이게 자격증을 취득해서부터 개업할 때까지 절차입니다. 이건 따로 책에 해놓진 않았는데요. 그냥 흐름을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개업하려면 무조건 자격증을 취득해야 됩니다. 시험에 출제됐었습니다. 변호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하지 않고도 등록할 수 있다. 시험에 나왔다고요. X입니다. 판례가 변호사도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는 등록할 수 없다.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격을 취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격을 취득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개업을 하기 위한 게 가장 많을 가능성이 높죠. 물론 취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그냥 자격증만 취득해 놓으려고 하는 분도 있기는 있어요. 그 취득해 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쓸지는 모르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개업하려면은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자격증만 취득했다고 바로 개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개업하려면. 옛날에는 사전교육이라고 불렀었는데 지금은 이름을 실무교육이라고 합니다.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등록관청에 등록 신청을 합니다. 등록관청에 등록 신청하면 7일 이내에 등록 처분 통지를 해줍니다. 등록 처분 통지를 해준다. 요건에 맞으면 기속행위라고 했죠.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요건 맞으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반려를 물론 합니다. 그래서 7일 이내에 등록 처분 통지를 하고요. 등록 처분 통지를 받으면 지체 없이 보정 설정을 하고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해야 됩니다. 즉시가 아니고 지체 없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지체 없이.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해야 되고 등록증 교부받고 나면 업무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등록 처분 통지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업무 개시를 해야 되고 3개월 안에 업무 개시 안 하려면 휴업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인장 등록도 등록 신청할 때 해도 되고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등록증에 등록된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업무 개시 전이라고 되어 있지만 등록증 교부 전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과거에 인장 등록을 등록증 교부 후 업무 개시 전에 하면 된다. X입니다. 그는 그렇게 시험에 나온 적도 있는데요. 그건 좀 출제인들이 잘 몰라가지고 뭐 약간 비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긴 했는데 법조문에는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한다고 돼 있다고요. 근데 사실상은 등록증 교부 전에 해야 됩니다. 왜? 등록증에 찍어야 되니까. 이 뒤에 보면 등록증 양식이 하나 해놓긴 해놨는데 미리 한번 보면 이 등록 신청서네요. 등록 신청서고 이게 등록증인데 이게 등록증이 보니까 인장 도장을 여기 찍어야 되는 등록증에 우리 요약집에는 없어요. 기본서에도 없어요. 이 서식은. 근데 시험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강의 교환으로만 해놨는데 여기 인장 등록 인장을 찍어야 되고요. 변경하면 변경된 도장을 여기 찍어야 된다고요. 등록증에. 그래서 업무 개시 전이라고는 돼 있지만 사실상 등록증 교부 전에 인장 등록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보정 설정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상은 등록증 교부 전에 해야 됩니다.
자, 이게 그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자격 취득에서부터 업무 개시할 때까지 보정 설정도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하라고 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등록증 교부 전에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등록증 교부 전에 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등록 신청할 때 보정 설정하는 건 아닙니다. 무등록 중개업자는 보정 가입을 못합니다. 이미 개업공개사가 됐을 때 보정 설정이 가능하다고. 왜냐하면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미 등록을 한 자는 개업공개사잖아요. 등록하고 나서 등록 신청하고 등록 처분 통지 있고 나서 이때 보정 설정을 한다고요. 미리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56번 한번 보세요. 이게 시험에 몇 번 나왔기 때문에 56번 맨 마지막에 56번에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동그라미 1, 2, 3번을 비교해야 된다고요. 56번에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보정 설정 시기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등록 후 업무 개시 전 이렇게 해놓고 가로하고 등록증 교부 전 이렇게 되어 있죠. 왜 그렇게 해놨냐면 법조문에는 업무 개시 전에 하라고 되어 있다고. 업무 개시 전에. 근데 사실상은 언제 해야 된다고요? 등록증 교부 전에 해야 된다. 왜? 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증 교부 전에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56번에 1번 이것을 좀 1번하고 2번, 3번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개업 절차입니다. 등록 절차라는 개업 절차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요약집 21번 암기 프린터는 3번. 이게 시험에 10번 넘게 출제됐습니다. 거의 나올 확률이 오늘 이번 시간 하는 것 중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뭐 현실적으로 중요해서가 아니라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우리는 중요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죠. 암기 프린터 3번에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는 여러분들 다니면서 중개법인 뭐 주식회사 이렇게 적어놓은 거 많이 봤어요? 못 봤어요? 우리나라에 1%도 안 됩니다. 11만 개 중에서 지금 1000개도 안 됩니다. 지금 법인이. 그러면 실제 거의 없으니까 실제 없는 거는 원래 시험 내면 안 되거든요. 근데 출제인들이 계속 내니까 따라서 왜냐하면 출제인들은 들어가서 2주 정도 합숙을 해요. 출제위원들이 2주 정도 합숙을 하는데 그때 한 1주 정도 뭐 하냐면 교육받는데 기출문제 범위 내에서 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운 과목이라도 기출문제만 정확하게 다 이해하고 있다면 60점은 받는다고요. 무조건. 거의 대부분이 80% 정도는 기출문제 범위 내에서 냅니다. 그 20%만 신선하고 충격적인 거 내도 그게 엄청나거든요. 그럼 80%가 기출문제에서 다 나온다 하더라도 그걸 100점 받기는 쉽지 않잖아요. 어쨌든 출제위원들한테는 기출문제 범위 내에서 내라, 출제해라 이걸 계속 강조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거에 계속 나오다 보니까 따라서 중요한 줄 알고 계속 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특수법인은 암기 프린터 3번에 있어요. 암기 프린터 3번 그대로인데요.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특수법인이 지역농협, 산업단지 관리기관, 지역산림조합 이런 게 있는데 그런 특수법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어도 중개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말 자체가 특수법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암기 프린터 3번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법인은 등록을 하려면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 요약집에는 5천만 원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X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뀌려고 X로 이렇게 하면 X로 바뀌려고 했는데 지금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X가 아니라 그냥 삭제.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암기 프린터 3번에도 5천만 원 이상이라고 되어 있죠. X 없잖아요. 암기 프린터에도 없고 우리 그 요약집 21페이지에도 21페이지 메뉴의 박스 중에서 두 번째 박스 그 법인의 등록 기준 이게 중요하다고요. 법인의 등록 기준. 법인의 등록 기준 해가지고 특수법인은 제외라고 돼 있죠. 특수법인은 적용 안 한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1번에 5천만 원 이상일 것 돼 있잖아요.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상일 것 이게 바뀐다고 했는데 계속 안 바뀌고 있고 이제
아마 다음 정권에서는 이거 신경 안 쓸 가능성도 많아요. 그 5천만 이상,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는 청년들이 스윙보트잖아요. 청년들은 나이 먹은 사람, 저 같은 사람은 한번 당을 정하면 절대 안 바꾸거든요. 누가 옆에서 무슨 짓을 해도, 그 당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잘 안 바꿔요. 마음을 무조건 찍어준다고, 저 같은 경우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스윙보트라고 조금만 잘해주면 찍어주고 못해주면 안 찍어주거든요. 20대 청년들, 지금 오히려 20대 청년들이 엄청나게 보수적이더라고요. 20대 30대 초반이.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청년들의 창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자본금 규정을 삭제하겠다, 이렇게 옛날 윤석열 정부에서 밝혔었습니다. 그런데 입법 예고가 됐었는데 이걸 삭제한다고 저도 건의를 했죠. 이 자본금 때문에 법인 안 하는 게 아니다. 돈이 없어서, 5천만 원 없어서 법인 설립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법인하면 가장 큰 불리한 게 뭐예요? 지금 겸업 제한을 받잖아요. 법인은 겸업을 제한받아요. 우리 암기 프린터 24번에 겸업할 수 있는 거 6가지밖에 못해요. 법인이 되면. 근데 개인은 학원 하면서 중개업 해도 되고, 타워 크레인 하면서 중개업 해도 됩니다. 개인은. 근데 법인 하면 법인 차리면 못해요. 법인은 중개업 외에 6가지밖에 못한다고. 이것 때문에 제가 법인 설립을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만, 그래요? 그러면 좀 더 검토해 봐야 되겠네 하고, 이거 지금 자본금 5천만 원 이걸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럼 왜 그러면 법인에게만 이렇게 겸업을 제한하느냐, 그 취지는 또 그는 이유가 있어요. 외국의 대형 법인이 우리나라에 진출해서 무한 자유 경쟁을 하면 우리나라 개인 중개업소가 살아남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대형 법인, 외국 대형 법인 못 들어오려고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 놨는데, 그렇다고 법조문에 외국 대형 법인에 한한다 이러면 외국에서 가만 안 있잖아요. 또 불공정 무역 행위로 WTO에 제소하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힘 있는 국가는 아니거든요. 미국처럼 경찰 국가는 아니잖아요. 미국은 뭐 세계 자기 마음대로 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법인의 등록 기준을 두고 있는 겁니다. 취지를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 시험에는 절대로 취지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냥 결론만 나와요. 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취지를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자본금 5천만 이상 있다. 자, 그 다음에 법 14조 규정된 의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이게 법 14조가 암기 프린터 24번에 있는 6가지만 해야 되고 그 외에는 못한다고요. 돈 되는 거는 못하게 하고 있어요. 부동산 개발업은 안 되고 개발에 관한 상담만 가능해요. 개발업을 해야 돈이 되잖아요. 개발업을 해야 부가가치를 높여서. 그런 돈 되는 거는 못하게 하고 있다고요. 임대업도 못해요. 임대 등 관리 대행만 하고 임대업도 못하게 하고 있다고, 법인만. 근데 개인은 임대업 해도 되죠. 임대업 하면서 중개업 해도 된다고요. 거의 대부분 지금 현업에 있는 분들 연락 오는 거 보니까 옛날 초창기 때 중개업 하던 분들은 전부 건물 몇 개씩 가지고 있고 다 임대업 해요. 옛날에는 엄청나게 많이 벌었어요. 지금은 옛날에 많이 벌었다고 하는데 또 한 20년 후에 되면 내가 20년 전에만 개업했으면 내 돈 벌었을 텐데, 또 이런 시절이 올 수 있을 겁니다. 아마도. 자, 그 다음에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만 공인중개사이면 된다. 그러면 입법 취지는 나머지 3분의 2는 외부 전문가들, 변호사라든지 법무사, 변리사 등 전문 감정평가사 등을 영입해서 원스톱 토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 어쨌든 그러나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표자를 제외하고도, 그럼 만약에 법인 설립하려면 법인 혼자서 법인 설립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근데 상법상은 혼자 설립할 수도 있는데 이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법인 혼자는 안 돼요. 왜? 대표자를 제외하고도 임원이 3분의 1 이상 있어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공인중개사가. 그래서 최소한 상법상은 한 명만 있어도 상법상 회사, 주식회사 설립할 수 있는데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최소한 2명 이상은 돼야 돼, 임원이. 그러면 임원이 만약 2명이 있다면 사장 1명, 부사장 1명, 이렇게 임원이 2명이라면 공인중개사는 몇 명 이상이면 돼요? 사장 1명, 부사장 1명, 임원이 2명이라고요.
요 규정에 따르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되고 대표자를 제외한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이 규정을 지키려면 2명 다 공인중개사여야 된다. 1명만 공인중개사라도 된다. 답은 2명 다 해야 되죠. 1명은 공인중개사여야 되고 나머지 1명 중에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되는데 사람을 대가리로 자르고 다리 자르고 이렇게 해서 3분의 1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3분의 1이라 해도 다 공인중개사여야 되죠. 그래서 둘 다 공인중개사여야 합니다. 만약 2명이라면 임원이 모든 임원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시험에 3분의 1 이상만 실무교육 받으면 된다. 자격증 있는 임원만 실무교육 받으면 된다. X. 모든 임원 사원 전원이 다 받아야 된다. 자격증 없는 임원이라도 받아야 된다. 자격증 없는 임원이 쓸 수 있죠. 3분의 2까지는. 자,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무소의 사용권을 확보해야 된다. 면적 제한은 없다. 10평이든 5평이든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3본 살 때 중심 상가에 가보니까 한 평짜리 중개사무소 있더라고. 기퉁에 뭐 상가 땅값이 비싸니까 엄청나게 작게 그냥 의자 하나 겨우 들어가는 그런 중개사무소도 봤거든요. 면적 제한 없습니다. 반드시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 X입니다. 사용권만 확보하면 되죠. 만약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 하면 건물주 아니면 개업 못 하잖아요. 사용권이니까 임대차, 사용대차도 가능하다고요. 사용대차는 공짜로 있는 거잖아요. 친척 건물에 공짜로 있는 것, 월세 안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는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설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이 없기 때문에 중개사무소 차릴 수 없습니다. 현업에서 이게 저한테 뭐 거의 하루에 1명 이상은 연락 오는데 뭐 요즘 일도 별로 없는데 따로 사무실 차리려면 월세 들어가는데 그냥 아파트에다 차려놓고 인터넷으로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묻던데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아파트는? 아파트가 안 된다는 말이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없습니다. 건축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건축법에 건축물 용도 분류가 있잖아요. 단독주택, 공동주택, 1종 건생, 2종 건생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아파트 안 된다는 규정은 없다고요. 건축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반드시는 아니고 원칙적으로 2종 걸린 생활시설을 해야 됩니다. 우리 중개사무소는 2종 걸린 생활시설인데 바닥 면적 합계가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1종 건생도 가능합니다. 건축법에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은행, 금융업소, 부동산 중개업소 이런 게 1종 건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면적이 좁으면 1종 걸린 생활시설에도 가능하고요. 업무시설에도 가능합니다. 업무시설, 오피스텔에는 가능해요. 그리고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판매시설이기 때문에 판매시설에서도 가능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중개법인이 뭐 판매시설 그렇게 큰 경우는 없겠죠. 오피스텔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파트에서 중개업을 하는 것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불가능합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불가능한데 제가 컨설팅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있거든요. 부동산 컨설팅. 아파트에 가능해. 지금 제 아파트에 컨설팅 사업자 등록해놨어요. 뭐 묻지도 않더라고. 왜 아파트에 했냐 이런 거 묻지도 않던데요. 가능해요. 근데 우리 중개사무소는 안 된다고요. 아파트에서 하는 거는. 컨설팅은 전화 오면 아파트로 오라 해가지고 거기서 컨설팅 해주고 돈 받아도 되겠죠. 근데 아직 돈은 하나도 못 받아봤어요. 현금 영수증까지 끊어주려고 다 해놨는데 국세청에서 연락은 계속 와요. 현금 영수증 발행 왜 안 하냐. 그냥 없어서 소득이 없어서 발행 안 한다. 진짜 없는 건 상관없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개업을 해도 너무 소득 하나도 없다고 하면 세무조사 나올 수도 있어요. 극단적으로 이거 속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 조사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진짜 없으면 없다 해도 상관없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소득을 많이 신고하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그 아무 신고도 하나도 안 하고 세금 안 내고 없다 하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요. 그럼 뭐 먹고 사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소득이 없어도 세금 신고는 하는 게 더 낫다더라고. 중개업을 해도. 자, 다음은 18페이지의 등록관청입니다. 등록관청. 그 18페이지 메뉴에 양가로 1번에 있는데요. 등록관청은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주소지가 아닌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
그 가로 안에 보면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는 시장이고, 그럼 용인시 처인구처럼 구가 있는 경우에는 처인구청장이 등록관청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특별자치도의 행정시가 어디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강원도 특별자치도 이런 거 있죠. 그 중에서 이제 제주도만 특별하게 서귀포시, 제주시가 등록관청에 해당된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강원도, 원주시 이런 경우는 등록관청에 해당되죠. 강원도 같은데 원주시는 자치시입니다. 근데 제주도는 서귀포시, 제주시가 자치권이 없거든요. 임명직이거든요. 그래도 등록관청에 해당된다. 뭐 특별히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의 시장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이거는 뭐 제주도니까 특별히.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천에 사무소가 있고 주소는 여주에 되어 있다면 여주시장한테 등록하는 게 아니라 이천시장, 주소지가 아니라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구청장입니다. 자, 등록 신청 서류입니다. 암기 프린트에는 2번에 있고요. 요약집은 19페이지 맨 밑에 있는데요.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을 원칙적으로 제출해야 되는데 단 전자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한 경우 제출 안 해도 된다.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수료했다는 걸 굳이 제출 안 해도 된다는 뜻이고요. 여권용 사진 한 장 제출해야 되고요.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 제출해야 된다. 사용권이 있으면 되고 꼭 소유권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소유권이 있어도 상관은 없죠. 소유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만은 아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공정서류나 증명서류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등록관청이 직접 인터넷으로 확인합니다. 근데 외국인은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 스스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외국 법인인 경우에는 상법 614조 규정에 의해서 영업소 등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나 건축물 대장 이런 것들은 인터넷으로 공무원이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 사본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격증은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되는 거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요거 1번만 알면 됩니다. 등록증 교부는 통보되는데 재교부는 통보되지 않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는 25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 25번에 1번에 있죠. 등록증 교부 사항은 통보되는데 재교부는 통보되지 않습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업무 개시인데요. 등록증 교부 업무 개시인데 보정 설정은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하고요. 등록증 교부는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한다. 아까 그림에서 보셨고요. 자, 등록 신청서와 등록증을 제가 기본서에도 없는 걸 이걸 적어 놓은 이유는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뭐가 나왔냐면 등록 신청서에 기재되는 종별과 등록증에 기재되는 개업공개사의 종별이 같다. X 다르다. 종별이 이거예요. 종별, 종류별 이 말이죠. 등록 신청할 때는 법인, 공인중개사 두 개만 있고 즉 부칙개공, 소위 말하면 중개인은 없다는 얘기예요.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이게 정식 명칭인데 편의상 중개인, 부칙개공 이렇게 부르겠다고요. 자격증 없이 옛날 복덕방 하던 분들은 새로 개업하는 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등록 신청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등록증에는 보니까 등록증에는 이게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개업공개사. 등록한 것으로 보니까 등록을 안 했는데 한글로 보니까 등록증은 있다고요?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등록 신청서에는 소위 중개인, 부칙개공이 없는데 등록 신청은 안 되니까 이 옛날 자격증 없는 분들은 계속 기득권만 가지고 중개업은 할 수는 있지만 한번 폐업하면 다시는 새로 할 수는 없어요. 새로 하려면 자격증 따야 돼요. 그 지금 뭐 한 2,000명도 안 된다는 것 같더라고요. 부칙개공이 11만 명 중에서 자격증 없는 분들, 옛날에 하던 분들, 그 이분들은 웬만하면 폐업을 안 할 가능성이 많아요. 거의 돌아가셔서 자꾸 인원수는 줄어든다고 봐야 돼요. 자, 응시 수수료입니다. 요거는 암기 프린터는 52번에 있습니다. 52번에. 이건 앞에 했던 거고요. 오늘 알아야 될 거는 사실은 등록 신청, 등록증 재교부 신청, 분사무소 설치 신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 재교부 신청, 요거 시, 군구, 조례 가정하는 수수료 내야 된다. 자격증을 처음에 교부할 때는 수수료 안 냅니다. 그러나 재교부할 때는 수수료 내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런 거는 지금 지난주에 했죠.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할 경우 국토부 장관이 직접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내야 되고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이 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자, 우리 페이지, 이거는 요약집 52페이지에 있는데 게시해야 될 거, 우리 중개사무소에 가보면 지금 액자에 넣어가지고 다 게시해놨잖아요. 현실적으로 가보면 암기 그냥 등수사보자, 등수사보자 이렇게 5개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증 원본, 중개보수요일표, 사업자 등록증, 보정설정 증명서류, 자격증 원본 게시해야 된다. 등수사보자. 게시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을 경우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게시해야 됩니다. 보통 중개사무소에 들어가 보니까 액자에 넣어가지고 많이 게시해놨더라고요. 근데 중개사무소에 들어가 보면 헷갈리는 게 요것만 게시해 놓은 게 아니라 실무교육 수료증 이런 것도 게시해 놓은 분도 있고요. 협회 회원 가입 증명서 이런 거 게시해 놓은 분도 있던데 그걸 게시하면 안 된다는 규정은 없지만 게시할 의무는 없습니다. 실무교육 수료증 같은 거는. 제가 중개사무소 가보고 느낀 점은 여자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데 아파트 같은 데는 우리 아파트에도 가보면 들어가 보니까 여자분이 개업을 해놨는데 사진이 각각 다 달라요. 등록증에 붙은 사진 다르고 자격증에 붙은 사진 다르고 너무 다르니까 좀 약간 공신력 같은 사람 맞습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봐야 되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뭐 꼭 같은 사진을 붙여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자격증은 10년 전에 땄는데 지금 등록하면 당연히 얼굴이 다르겠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실제 경험을 했는데 그래서 자격증을 재발급 받았어요. 지금 사진으로 바꿔가지고. 저 같은 경우 1999년도에 땄는데 지금 26년 전에 땄는데 지금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잖아요. 손님들이 와가지고 쟤 누군데 저 자꾸 이렇게 물어서 재발급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53페이지인데요. 요약집은 53페이지, 페이지 수가 조금 53페이지에 보면은 사무소 명칭입니다. 사무소 명칭인데요.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개업공개사는 그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된다.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이 말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출제되는데 행복공인중개사 사무소, 행운부동산 중개사무소 해도 됩니다. 앞에 박용덕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런 걸 추가로 더 넣어도 상관없다고요. 보통은 어떻게 돼 있어요? 중개사무소 이름을 보면 그 아파트 이름이 많이 적혀져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옛날에 살던 데 아파트 보니까 이 편한 세상, 그 다음에 대림 아파트, 대림 부동산, 이 편한 세상, 뉴 이 편한 세상, 신 이 편한 세상, 새 이 편한 세상 비슷비슷하게 지어놨다고. 손님들은 헷갈려요. 똑같은 이름이면 공인중개사법에는 규정이 없지만 등록관청에서 안 받아줘요. 이름이 똑같으면. 같은 지역에서 이름이 똑같으면 등록을 안 해준다고요.
한 글자만 그래서 바꾸면 돼요. 글자를. 우리 동네에도 보니까 금단 신도시 이렇게 하더만 신금단 이렇게 해가 신자를 하나 더 붙여가지고 그 옆에는 또 새금단, 유금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똑같은 비슷비슷한 이름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아파트 이름이 있는 게 가장 바람직하죠. 사람들이 기억하기가 쉽잖아요. 그런 아파트 이름 빼고는 나머지는 뭐 행복, 뭐 부동산 보좌관, 저는 유심히 보거든요. 우리 집 아파트 앞에도 한 15개인가 부동산이 있어요. 부동산 보좌관, 티파니, 여자분은 티파니 부동산 뭐 이런 것도 적어놨더라고. 이름이 하여튼 특이하게 지어놓으면 눈에 띌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옥외관 고물이라는 거는 이거 간판이에요. 간판. 쉽게 말하면 옥외관 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설치 안 해도 돼요. 간판 안 달아도 불법 아니라고요? 그건 이해가 안 돼요. 다 다니보니까 간판 다 있던데요. 그 알아서 다 설치하니까 법에는 간판 설치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해놓진 않았다고요. 왜냐면 알아서 다 하는 걸 굳이 하라고 할 필요 없죠. 왜냐면 그건 자기들 광고하려고 하지 말라고 해도 할 판인데 굳이 하라고 할 이유는 없어요. 그 안 해도 되는데 만약 하려면은 반드시 대표자 성명을 표기해야 된다.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옥외관 고물에 연락처를 표기하지 않는 경우 100만 원 이하가 데려다 X. 연락처 안 적어도 됩니다. 연락처 안 적어도 된다 이러니까 중개사무소 가보니까 다 적혀있던데요. 그걸 안 적어도 된다고 했지 적으면 위반이라는 소리 한 거는 아니잖아요. 알아서 다 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연락처 적을 필요는 없고 물론 적어도 상관없지만 성명은 반드시 적어야 된다. 이게 국회의원 입법으로 생긴 제도인데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정부에서는 약간 개혁공개사를 사기꾼으로 보는 이런 견해도 사실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사기치려면 자기 이름 적어놓고 사기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넣은 제도예요. 이게 사실은 이름을 넣어놓고 식당도 보면 할매집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 걸려있는 거 많잖아요. 사진 넣어놓고 자기 얼굴 거기다 넣어놓고 사기치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간판에 이름은 반드시 적으라고 했습니다. 연락처는 안 적어도 됩니다. 물론 적어도 위반은 아닙니다. 자, 이런 사무소 명칭 표시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개업공개사가 아니면서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이면서 명칭 표시를 위반한 경우입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칙개공은 자격증 없는 분이죠. 자격증 없는 분이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옥외관 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만약 불법 간판 철거 명령을 했는데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 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합니다. 민사집행법 아니고 행정 대집행법입니다. 행정 대집행법은 대신 집행하고 그 비용만 청구합니다. 간판 철거해야 되는 거 57페이지 요약집에 있는데요. 사무소 이전, 폐업, 등록 취소 요 세 개는 간판을 지체 없이 철거해야 됩니다. 안 하면 행정 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할 뿐이고요. 간판 철거 안 했다고 업무정지 과태료 규정은 없습니다. 행정 대집행법 법 이름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철거한다. X 행정 대집행법입니다. 요약집 54페이지에 있고요. 암기 프린트 25번에 있습니다. 중개 대상물 표시 광고입니다. 표시 광고 그 암기 프린트 25번에 보면 성명, 소연 등 여친 성명이 소연입니다. 소연. 성명, 소연 등 성명,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요 5개는 적어야 된다. 근데 아직도 지나다니다 보면은 임대문의 이렇게 해가지고 핸드폰 번호만 적어 놓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신도시에는 거의 다 이거 새로 개업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다 적어 놨는데 아직도 그냥 핸드폰 번호만 적어서 임대문의 이렇게 적어 놓은 경우도 있다. 보조원 이름 적으면 안 된다. 보조원 이름 적어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인터넷 표시 광고하려면 이 성명, 소연 등 외에 5개를 추가로 더 적어야 된다. 암기 프린트 25번에 이게 있습니다. 소면, 종가형 5개를 추가로 더 적어야 된다. 인터넷 표시 광고하려면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면적, 종류, 가격, 거래 형태를 추가로 더 적어야 되고요. 또 인터넷 표시 광고하면서 건축물인 경우에는 이 10가지 외에 추가로 8가지를 더 적어야 된다. 총, 사방, 계계, 입주간, 총, 청수, 사용승인, 사용검사 받은 날, 방향, 방의 개수, 그 다음에 욕실 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 대수, 관리비. 이게 좀 문제가 지금 개업공개사협회에서는 이걸 좀 개정해야 된다고 실제 해보니까 이걸 엄격하게 정해가지고 막 신고해가지고 과태료 부과되니까 문제가 뭐냐면 저도 우리 아파트의 주차 대수가 총 몇 대인지 모르거든요. 지금 자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아파트 전체 주차 대수를 적어야 되잖아요. 아파트면. 그래서 이게 너무 문제가 심각하다. 그 어디 가서 알기가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만약에 이 건물을 중개하려면 이 건물에 주차 몇 대 될 수 있는지 정확하게 모를 수 있잖아요. 이 건물은 뭐 밖에 보면 웬만하면 알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좀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잖아요. 주차 대수를 정확하게. 그래서 조금 요거 뭐 바꿔달라고 협회에서 요구는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주차 대수까지 몇 대 될 수 있는지까지도 광고할 때 적어야 된다. 총, 어쨌든 현실적인 걸 떠나서 우리는 시험 공부니까 그냥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총, 사방, 계계, 입주관 8가지 암기 프린트 25번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과태료 부과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시험에 표시 광고에 대해서 한 문제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냥 표시 광고하려면 성명, 소연 등 5개만 적으면 되고 인터넷에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다방 이런 데 올리려면 소면, 종가형 5개를 더 추가해야 되고요. 또 건축물인 경우 총, 사방, 계계, 입주간 8가지를 더 추가해서 18가지를 광고해야 된다.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표시 광고 3년에 3천만 원 이렇게 해놨는데요. 예를 들면 시세 1억밖에 안 하는 걸 2억이라고 광고 올려가지고 주인이 2억에 팔아주면 너 5천만 원 줄게 이렇게 짜고 하는 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표시 광고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개업 공개사가 아닌 자가 표시 광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당한 표시 광고, 허위 매물, 미끼 매물, 낚시 매물, 가짜 매물 올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표시 광고하면서 누락하면, 뭘 누락하면 성명, 소연 등 소면, 종가형, 총, 사방, 계계, 입주간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보조원 이름 적어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절차입니다. 이 그림이 그림이 책에 있는 건 아니고 기본서에도 이 그림은 책에 없습니다. 그냥 제가 강의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린 거고요. 그래서 인터넷 표시 광고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원래 국토부 장관이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모니터링을 위탁했기 때문에 수탁기관이 합니다. 위탁을 받은 기관이 수탁기관이죠. 수탁기관이 모니터링을 하려면 그 계획서를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되는데 기본 모니터링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수시 모니터링은 필요할 때 미리 계획서를 제출. 55페이지 그 3번에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입니다. 그걸 55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읽어보면 56페이지, 지금 이 절차는 56페이지에 있네요. 모니터링 절차는 55, 56에 있습니다. 자, 계획서를 먼저 내고 나서 그 다음에 모니터링을 수행하는데 그 결과 보고서를 기본 모니터링은 매 분기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내, 수시 모니터링은 업무를 완료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 보고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출제위원들이 시험에 낸다면 이런 거 숫자를 바꿀 수 있잖아요. 30일, 15일을 반대로 바꾼다고요.
수시 모니터링을 30일, 기본 모니터링을 15일 이렇게 바꾸면 X죠.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은 그 결과 보고서를 가지고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에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사 및 조치를 요구받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10일. 그래서 시험에 10일 이런 숫자를 바꿀 수 있고요. 암기 프린트의 숫자는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그 이중등록, 이중소속이 있는데, 이중등록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절대적 등록 취소,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되고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중등록, 자꾸 제가 현실적으로는 말할 필요 없는데, 우리 시험은 현실적으로가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근데 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이중등록, 2번 등록이 현실적으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천에 등록하고 또 여주에 가 등록하고, 그럼 오늘, 예를 들면, 오늘 이천에 등록하자마자 바로 여주에 가서 또 등록 신청하면 여주시장이 바로 등록해 주는 게 아니라 7일 이내에 해주잖아요. 7일 이내에 심사를 해가지고 그 7일 이내에 뭐냐면 협회에다가 물어본다고. 협회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등록상을 통보했죠. 그 물어보고 이미 등록돼 있다고 하면 등록을 안 해줘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중 등록은 없습니다. 없기는. 그러면 자 오늘 며칠이죠? 오늘 9일인가? 9일? 5월 9일. 5월 9일 날 오전에 하고 5월 9일 여기에 이천에 오전에 신청해 놓고 오후에 여주 가서 또 등록 신청하면 여주시장은 등록해 줄까요? 아니면 반려할까요? 해줍니다. 몰라서 아직.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한다잖아요. 다음 달 10일. 다음 달 10일이 안 됐기 때문에 협회 통보가 안 됐어요. 이천에서. 그래서 모르니까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극단적으로 이런 사람은 없겠죠. 이걸.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없다고요. 근데 만약에 5월이 아니고 6월 15일 날 여주에 가서 등록 신청하면 그때는 이미 6월 10일까지 통보가 갔겠죠. 협회로. 그럼 여주시장이 물어보면 이미 등록돼 있는데요. 해가지고 제가 강의하려고 테스트를 해봤어요. 옛날에는 그 LH가 강남구청 옆에 LH 본사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분당의 정자동에 있다가 지금은 LH가 아마 진주에 지방 분권화 정책에 의해서 진주에 가 있는데, 제가 옛날에 강남구청 앞에 그 LH가 있을 때 간 김에 이중 등록을 제가 신청해 봤어요. 그러니까 등록 통지서가 4일 만에 왔더라고요. 진짜 엄청나게 가슴이 두근거리고 무섭더라고요. 만약 이중 등록됐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절대적 취소잖아요. 그 두근거리는 마음을 가지고 편지 우편으로 오거든요. 등록 통지서가 온 걸 읽어보니까 제목 등록 반려 통지서 해놓고 뭐 기아의 일익 번창함을 기원합니다. 기아는 이미 등록되어 있으므로 다시 등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신 한 번만 더 이딴 짓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중 등록이 원칙은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만약 공무원이 실수로 이중 등록 해주더라도 절대적 취소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중 소속, 양다리 걸치는 거 2개 중개사무소에 동시에 취직하면 역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우리 암기 프린터는 56번에 표 밑에 보면 이중이라는 말 5개 정리해놨어요. 암기 프린터 56번에 표 밑에. 이중 소속을 해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 소속 공개사가 이중 소속하면 자격 정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개업 공개사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고요. 이중 등록, 이중 소속 2개만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뒤에 또 나오니까. 등록의 실효라는 말은 일본식 한자인데요. 효력 상실인데 우리나라 한자로 말하면 출제위원들이 나이가 많은 교수들이 많으니까 일본식으로 낼 수도 있어요. 실효라고. 자, 실효, 효력 상실인데 개인 사망, 법인 해산, 등록 취소, 폐업 신고 3개가 등록의 효력이 상실되는 사유입니다. 이렇게 등록의 효력이 상실되고 나서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 중개업입니다.
그래서 1번은 이걸 뭐냐면 태생적 무등록, 원초적 무등록, 처음부터 등록 안 하고 하는 사람. 2번, 3번, 4번은 이게 등록 후 효력이 상실되고 나서 중개업을 하는 사람. 다 무등록 중개업자입니다.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를 해도 그 계약은 유효하고, 다만 무등록 중개업자는 보수 청구권 인정되지 않고요. 무등록 중개업자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고요. 무등록 중개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또 무등록 중개업자는 업무방해죄 보호 대상이 아니다. 시험에 나온 적은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자격증 말 안 하고 빼버려도 된다는 얘기. 한마디로 말하면 자격증 없는 사람한테 자격증 걸고 하다가 그냥 말 안 하고 자격증 뺀다 소리도 안 하고 빼버려도 업무방해죄로 처벌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 사유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제 미리 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